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건데요. 어떤 이유인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양현석 전 대표의 협박을 주장한 사람을 저희는 제보자라고 하겠습니다. 연습생 출신인데 이 제보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수사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게 된 거죠? 네, 제보자가 지난 2016년 8월에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마약 혐의로 체포된 경우에는 중요한 수사 단서 제공이 주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관련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YG 소속 BI가 마약을 구매했다는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현출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이 제보자가 관련 진술을 번복합니다. 네. BI가 마약을 구매했다던가 마약을 흡입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하게 되는데 공익제보 내용이 양현석이 제보자를 회유 협박함으로써 BI 관련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사건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 당시 번복했던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BI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즉 당시 메시지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진술을 했던 제보자가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보자가 권익위에 2019년에 신고를 했죠. 협박을 당했다고. 그게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거고요.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입니다. 이게 일반 그냥 협박과는 좀 다른 겁니까? 이 보복 협박과 협박은 협박의 내용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복 협박은 그 양태가 다른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 또는 재판에 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법정형에 우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복 목적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합의만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복 목적 협박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 법정형이 높은 만큼 선고형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죠. 그 정확한 판결 내용을 좀 전해 주실까요? 보복 협박도 협박의 일종이라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양현석이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의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할 만한 해악의 고지는 없었다고 설시했습니다. 나아가서 피해자, 즉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통상 사람의 진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구체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제보자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변모해 간다는 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우선 지난 2017년 8월 언론에 제보할 때에는 양현석 대표가 너 연예계에서 뜨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진술하였는데 공익신고 후 2019년 9월에는 너 하나 죽이는 거 너무 쉽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했고 2019년 10월에는 화류계에서도 죽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재판부가 지적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공포감을 느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지만 이 같은 해 10월에 다른 YG 소속 가수와 마약류를 흡입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진술 번복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에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양현석 대표의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의 협박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더더군다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현석 전 대표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재판부도 양현석 대표의 행동이 부적절함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진술 번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피해자를 설득, 압박하는 언행은 분명히 하였다. 이는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해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의 협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앞으로 뭐 YG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심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항소심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법적인 부분을 좀 다투게 될까요? 사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두 사람 대화 녹음 내용도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히 의심쩍은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유 없는 진술 번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양현석 대표와 피해자가 직접 만난 사실은 존재합니다. 아마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상 항소를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사실 이 협박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만 있으면 되지 예.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입장에서는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일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양현석 대표의 말과 행동이 충분히 공포심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로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 법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 음성 녹취나 녹음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을 통해서만 혐의가 입증되기도 하나요? 주요한 사건의 경우, 즉 진술의 가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무게감을 두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술을 번복했고 예. 그 사이에 양현석 대표와 만난 사실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둘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취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수 대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양현석 대표가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충분히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 항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문정 부장검사 관련 재판도 잠시 좀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이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문정 검사가 지난 2019년에 국가를 상대로 법무부의 인사 불이익을 이유로 위자료 2억여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이문정 검사를 지정해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고 국가가 이문정 검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문정 검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임 검사를 적격 심사 대상으로 삼은 게 불법은 아니지만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이문정 검사가 위자료 청구 소송의 근거가 된 법무부의 부당한 인사 사유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사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단 하나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부분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에서 3년 정도 근무하도록 한 근무 원칙이 깨졌지만 이는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에 그 원칙을 지키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승진이 지연됐다고 하지만 당시에 인사 적체로 승진이 지연될 만한 사정도 존재했다. 그리고 적격 심사 심층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 적격 심사는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7년마다 검사를 상대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 심층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의결을 거치므로 적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 자체를 두고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문정 검사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이 집중 관리 대상은 비공개 예규인 이 집중 관리 대상 선정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검사를 대상으로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거가 불분명한 만큼 비위 발생 가능성, 이 불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집중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폐지된 비공개 예규인데 관련해서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법무부 측에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법무부가 인사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삼게 된 것입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이 비공개 예규가 현재는 폐지됐습니다. 사실 문제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인사상 조치를 취할 만한 근거 규정을 두고 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당사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폐지된 비공개 예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그 기준을 비발생 가능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아마 추정컨대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거나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국가기관이 공무원에게 징계를 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위헌적인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이 그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